음, 뭐 아직도 그 사회적 거리를 좀 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방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또 시간을 보내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또 이론 화상 강의가 5월 8일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약 한 2주 동안에는 또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학년 학생들도 아마 실습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전을 좀 고려해서, 이제 우리 과는, 좀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8일인가, 그때부터 실습을 진행할 텐데, 아마 이제 그 수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많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드는데, 일단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 실습에는 지장이 없도록 일단 학사 일정을 다시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지금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론 강의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아마 여러분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3일 토요일부터 5월 30일 일요일까지 약 9일간 동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전에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PPT 자료하고 교수님이 될 수 있으면 이제 내용을 좀 더 PPT 자료에 지금 실으려고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수업할 때 좀 이해한 내용들 그리고 아마 지금 운동학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권장했기 때문에 교재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참고해 주셔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또 여러분들 그 대비에 대해서는 또 유형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주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교수님이 진도를 먼저 나가고 시간이 좀 더 허용이 된다면은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쭉 한번 리뷰하는 식으로 준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수님의 영상은 좀 내리고요. 목소리들이 들리시니까 PP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다시 한번 우리 AC 관절에서의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AC 관절에 보게 되면은 일단 미세한 움직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이 이제 푸른색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넣는데, 자, 이 미세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허용한다는 자체는 뭐냐면은 결론은 많은 각도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은 각도로 결론은 뭐냐면 어떤 움직임, 결론은 이제 팔을 움직일 때의 결론은 이런 미세한 움직임들이 스카폴라의 가슴의 망곡에 맞게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보게 되면 AC 관절에서의 운동들은 운동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내용이겠죠. 이 어깨뼈가 이 가슴 사이의 가동성과 적합성을 최적화한다. 자, 이 가슴 사이의 가동성과 적합성을 최적화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어깨뼈와 가슴 사이니까 결론은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나오는 ST 관절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AC 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세 개의 운동면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두 개의 운동면에는 좀 더 미세한 움직임들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운동면은 가장 큰 각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흉곽이 소락식이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망곡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망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망곡된 이 부위를 결론 스캐플라가 거기에 따라서 자, 우리 SC 관절에서의 프로트랙션 할 때, 자, 이 흉곽을 따라서 앞쪽으로 가면서 가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팔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쭉 뻗었을 때, 자, 뒤에 어깨뼈는 이 망곡을 따라서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평면이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탈을 하지 않을 텐데, 이거는 망곡이 있기 때문에 AC에서 이렇게 미세한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A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버드 로테이션과 다운워드 로테이션 할 때 30도에서의 팔을 거상할 때 팔을 에비덕션이나 플렉션 할 때, 그러니까 팔을 거상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프로트랙션 할 때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할 때 망곡에 미끄러져 가면서 우리가 그 윤곽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 할 때, 올림과 내릴 때에 또 이 우리 AC 조인트에서의 안테리어 틸트와 포스테리어 틸트,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 망곡에 맞게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누가? AC가. 그래서 이 AC 관절에서는 바로 이 미세한 움직임, 조절자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은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윤곽으로 이렇게 확인하기는 아주 뚜렷하게 정말 집중해서 보더라도 그 각도는 사실은 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하다라는 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점이 AC 관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의 그림을 보시고, 자,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AC에서, ST에서는, 그러면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자, 프로트랙션 할 때는 앞으로 쭉 가야 되니까 인터널 로테이션, 리트랙션 다시 돌아와줘야 되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면서 조절을 하고, 수평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자, 올립니다. 엘리베이션. 누가? 클라비클. 누가? SC에서. 그럴 때는 안테리어 틸트, 다시 돌아오면 포스테리어 틸트.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AC 관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팔을 거상할 때 앞으로 나오겠지만 30도의 어버드 로테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C의 관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먼저 얘기를 S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스캐플라 어깨와 소락식, 누가? 소락식에 스캐플라가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 보다시피 자, 스캐플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붙어 있으니까는 이 스캐플라가 지금 떠 있단 말이에요. 자, 떠 있는 걸 누가 잡아주고 있느냐? 지금 AC 관절이 하나 잡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누가 잡아주고 있습니까? SC 관절이 클라비클을 버팀목으로 해서 SC와 AC가 잡아주고 이 스캐플라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할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SC를 봤고 AC를 봤을 때 결론은 이 두 개가 결론은 ST를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슬라이드는 뒤에 있으니까 다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것보다도 아이디얼, 이상적인 자세의 정렬입니다. 누가? ST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형을 분석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깨 손상 환자가 왔을 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렬을 보시는 겁니다. 누구의 정렬을 봐요? 이렇게 지금 이때는 해박적 자세는 아닙니다. 가장 팔을 내린 자세에서 안정된 자세에서 스캐플라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파인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T1과 T2와 T7. 네.
슈페리어 앵글과 인페리어 앵글의 위와 아래에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격, 간격은 얼마가 되냐면 약 6cm 정도 됩니다. 물론 약 7cm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차 범위는 좀 있지만 6cm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정렬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약 10도의 앞쪽 기울임, 5에서 10도의 위쪽 돌림, 약 30도의 40도의 안쪽 돌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레스팅 포스처에서 안정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그거죠. 소락스계 망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락스계 망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캐플라가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평면이었으면 기울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 핸드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시고 목을 앞으로 이렇게 내민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어깨를 앞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이 스캐플라의 앞쪽 기울기는 더 많이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이 10도의 범위를 더 많이 넘어서서 앞쪽 기울임을 하고 있다면 결론은 어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레스팅 포지션에 있어야만 결론은 우리가 배우는 뼈 운동 형사가 관절 운동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절 표면적을 정상적인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압박력을 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상학을 관절 형상학을 따라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관절이 조금 적합하지 않고 일치성을 갖지 않고 표면적도 중요하지만 결합 조직들 아니면 근육들이 손상을 또 입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학습하고 있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정렬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중간고사도 얘기했지만 중간고사에서 가장 정해진 이런 내용들 또 정렬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중요성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꼭 여러분들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셨죠? 자, 그러면 다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형상입니다. 이제 뭐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 형상학을 보는 거니까 두 개죠. 뼈의 움직임에 따른 관절. 그렇죠? 그럼 뼈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관절의 움직임이 잘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어깨뼈와 가슴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ST가 되겠죠. 그러면 이 ST는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아까 교수님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SC 관절과 AC 관절 사이에 무슨 운동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ST라는 거는 SC 관절과 지금 여기 SC 관절과 AC 관절에서의 여기 있네요. AC 관절에서의 움직임의 협동의 결과니까 또 반대로 교수님 이제 빨간색 하는 이유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SC 관절이 손상이 됐어요. 그럼 AC 관절만 가동 범위를 갖고 있어요. 정상적인 SC 관절이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또 SC 관절은 정상인데 AC 관절에 손상이 있었어요. 만약에 뭐 플렉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누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로 ST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관절 하나하나를 분류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 어깨를 잘 움직이자는 얘기죠. 어깨를 정상 관절 과동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결론은 잘 움직이자는 얘기입니다. 뭐 없이, 페인 없이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ST 관절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관절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결론은 뭐였어요? 다 커뮤니케이션, 다 협동이 돼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훗날 임상에 나가셔서 어깨 손상 환자를 치료하실 때는 말 그대로 숄더는 컴플렉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지금 컴플렉스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절을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훗날에는 뭐 어깨에 제한이 왔을 때는 나무만 보지 말라는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어깨 전체를 움직이는 관절을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하셔야만 결론은 어깨에 완전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B덕션이 안 돼요. 그러면 단순히 팔에 AB덕션만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여러분들에게 방문해서 오신 페이션트들은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론은 뭐겠어요? 이 전체의 관절의 움직임을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깨의 손상 환자를 치료하실 때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어깨 마지막에 가서 전체를 얘기하면서 교수님이 어떤 패턴을 전체를 얘기하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어깨 관절을 여러분들이 치료하실 때는 나무를 보지 말고 어깨 전체의 숲을 봐라. 그 움직임을 분석하지 못하면 어깨 관절을 치료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하나 이제 예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 자, ST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ST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절의 협동의 결과니까 첫 번째는 어디서 먼저 일어나냐? 자, 그럼 SC 조인트가 엘리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어깨를 으쓱해서 올려요. 그러면 크라비클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SC를 축으로 해서 크라비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ST가 따라서 올라가겠죠. 두 개의 조인트로 구성됐으니까. 그럼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냥 올리게 되면은 아마 스케플라의 이 가슴 망곡에 대해서는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겠습니까? 바로 AC에서 뭘 해줍니까? 약간의 다운워드, 약간의 자 이렇게 올렸으니까 얘가 좀 약간 올라갔겠죠. 이거를 AC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정렬이 이상적인 정렬이 되도록 조절을 해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AC 조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예요? 그러면 SC 조인트에서 엘리베이션을 할 때는 AC 조인트에서 뭘 한다?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스케플라 ST가 조금 올라갈 때 크라비클을 끌어올렸을 때 조금 움직임이 약간 위쪽으로 움직였을 때도 AC의 조절에 의해서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뭐가 엘리베이션 할 때 SC에서 엘리베이션 할 때 AC에서는 다운워드 로테이션 이렇게 형상학이니까 지금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같이 협동의 결과니까 두 개의 결합을 움직임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조절하는 힘은 이제 아마 머슬이 되겠죠. 머슬이. 그럼 그 머슬들을 이제는 이해할 때는 이제 여기에 형상하게 머슬을 이제 결합을 시키면 결론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우리 머슬에 왜 위크니스가 오거나 약화가 오거나 아니면 근육의 길이가 왜 짧아졌거나 이런 문제들이 왜 이런 형상을 깨트리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손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힘을 지금 우리가 학습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형상학만 잘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림과 내림이 또 있었죠, 우리가. 누가? ST가.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이 아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올림과 내림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깨뼈의 올림은 SC 관절과 AC 관절에서 일어나는 돌림 운동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SC 관절에서의 올림했을 때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내림은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올림과 내림에 대해서 두 개의 조인트의 움직임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어깨의 내밈은 SC 관절과 AC 관절의 수평면 돌림 운동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지금 형상을 보고 있는 겁니까? SC인가요? 아니면 AC인가요? 아니죠. 두 개의 관절의 이런 복합 운동에 대해서 결론은 ST의 움직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ST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어깨뼈의 내밈이 필요해요. 그럼 어깨뼈에 내밀었을 때 SC에서는 프로트랙션 하게 되면은 AC에서는 뭐가 인터널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면에서? 수평면에서. 그래서 교수님 오늘 첫 슬라이드에서 AC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까 그 흉곽을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트랙션 팔을 앞으로 내밀 때 수평면이죠. 팔을 내밀 때 결론은 AC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뭐겠습니까? 결합 동작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팔을 앞으로 쭉 내밀었을 때, 자, 팔을 쭉 내밀었을 때 프로트랙션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 스캐플라에서는 인터널 로테이션, AC 조인트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고, 그럼 리테이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겠죠. 반대로. 그것이 이제 조절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자, 여기 실선처럼 돼 있는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도 해주고 우리가 프로트랙션 할 때 인터널 로테이션 해주는 게 AC에서의 바로 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관절면 운동이죠. 자, 위쪽 돌림과 아래쪽 돌림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위쪽 돌림, 아래쪽 돌림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임페리얼 앵글을 기준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깨뼈의 완전한 위쪽 돌림은 자, 보세요. AC 관절에서의 뭐가 필요해요? 어깨뼈의 위쪽 돌림과 AC 관절에서 어깨뼈의 위쪽 돌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깨뼈가 위쪽 돌림을 하기 위해서는 SC 조인트에서의 뭐가 일어나냐면 스캐플라의 클라비클의 거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팔을 한번 자 에이비덕션 한번 해보시죠. 에이비덕션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어깨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클라비클이 올라가죠. 자, 클라비클이 올라가면서 AC 조인트에서는 뭐냐면 이때는 이제 팔을 기준하는 겁니다. 팔을 쭉 올려야 되기 때문에 스캐플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안가 쪽으로 쭉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AC 조인트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버드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AC 조인트에서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먼저 봤던 엘리베이션과 프로트랙션 할 때 미세한 조절을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슴 망곡에 맞춰서 우리가 관절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미세한 조절 작용이고 그 다음에 A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마 이제 나중에 120대 60이라는 이제 비율을 교수님이 설명을 할 텐데 스캐플라의 60의 움직임을 할 때 약 30도 어버드 로테이션 약 30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약 30도에 뭐가 필요하냐 어버드 로테이션이 돼야만 결론은 우리는 완전하게 팔을 에비덕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라고 지금 교수님이 약간 미래형을 지금 뒀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기까지 설명은 지금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어깨 관절의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운동 형상을 지금 모든 4개의 관절의 운동 형상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림된 이빨뼈 머리를 지지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위치로 관절 오목을 배치시켜준다.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 했습니다. 자,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AC 조인트에서는 벌림된 이빨뼈 머리를 지지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누구를? 관절 오목을 배치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교수님 이제 말로 할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4개의 관절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GH 빼고 우리가 SC, AC에 플러스 ST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개의 관절에서 SC 플러스 AC는 이꼬로 ST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SC와 AC의 총합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 협동의 결과가 결론 스케플라의 모션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ST와 지금 이제 앞으로 배울 GH. 이렇게 이제 결과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이 결론을 보겠어요. 숄더의 움직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숄더의 움직임. 그러면 ST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T 속에서는 SC와 AC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목이팔 관절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정리가 되셨으면은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특징을 이제 오목이팔 관절입니다. 자, 요거부터 볼까요? 자,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오목이팔 관절은 이빨뼈 머리의 큰 볼록면과 관절 오목의 얕은 오목면 사이에 형성된 관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자, 오목. 자, 글레네드 포사죠. 이건 뭐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스케플라에 붙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휴머러스. 죠. 그래서 자, 오목이팔 관절은 자, 이빨뼈 머리의 큰 볼록과 자, 요거죠. 요거 큰 볼록과 그다음에 관절 오목의 얕은 오목 사이에 형성된 관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GH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결론 우리가 이제 숄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큰 볼록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골프공 크기에 100원짜리 동전의 모양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겠어요. 이 오목이 작죠, 지름이. 볼록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결합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레브리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테두리를 두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오목과 볼록의 일치는 좀 적합하긴 하지만은, 크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탈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단점이죠. 장점 뭐예요? 운동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우리 어깨 관절의 GH 관절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박적 위치에서 이빨뼈 머리 안쪽과 위쪽, 뒤경사는 뒤쪽, 해박적 위치에서 자, 이빨뼈 머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빨뼈 머리는 안쪽과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위팔뼈 머리는 안쪽과 약간 위쪽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뒤경사, 또 우리 리트리 버전 배우셨죠? 약 30도 뒤쪽으로도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여기 그랜드 포사드 몇 도에 약 4도의 경사각도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 형상학에서 윗팔뼈 머리가 볼록이고 관절 오목이 얕은 오목면이다. 그래서 자유도는 몇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3이 나온다고 얘기했었고요. 운동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그 역학적 유사성에서 비유를 하게 되면은 뭐였죠? 우리가 볼앤 소켓 조인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제편을 나가지만 상제에서는 어깨, 하제에서는 엉덩관절이 볼앤 소켓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숄더 조인트에 이런 형상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를 준 이유는 아마 가동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적인 기능이 아마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은 큰 가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큰 볼록면과 얕은 오목면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 주위 결합 조직과 그 외의 지질 구조물을 좀 보게 되면은 GH 관절은 자, 요거죠. 섬유성 관절 주머니에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섬유성 관절 주머니니까는 바깥막에는 섬유성으로 되어 있고 안에 속막에는 윤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캡슐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얘기를 할 때 우리 윤활 관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죠. 관절 주머니가. 그래서 관절 주머니는 대부분 주변 조직과 관절 공간의 경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일단 관절 주머니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섬유성 캡슐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악셀러리 파우치가 있어요.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기능하고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찌 보면 여기서 미리 먼저 설명드리면 관절이 AB덕션 할 때 이렇게 올라가겠죠. 휴머러스가. 자, 올라갈 때 이 파우치 역할은 뭐냐면은 이 골두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슬링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파우치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또 하나, 특히 무슨 구조죠? 우리 어깨 관절에서의 겨드랑 주머니라는 게 유일하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게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뭔가의 기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요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윤활관절이고 가동관절이니까는 뭐가 있겠어요? 관절 연골이 있습니다. 뼈 끝에 요것이 지금 관절 플라지 연골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도 레브리엄이 있어요. 자, 아까 그 레브리엄 여기 지금 레브리엄이 이 오목에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관절 오목을 깊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다음에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좀 더 적합성이 필요한 거죠.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이 전 슬라이드 보셨듯이 골프공만한 크기의 100원짜리 동전의 오목의 크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합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4개의 결합 조직들을 또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셉스 브라키라든지 텐덤만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바이셉스 브라키가 2개 이제 시작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롱헤드라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노비알 수초 있죠. 그래서 여기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겠죠. 이제 우리가 팔을 쓰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시노비알 수치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우리 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관절에서마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구조물을 둔 것들이 왜 좋는지를 꼭 정리를 다시 한번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능을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만 정리를 해두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 주머니에 이제 인대가 있습니다. 또 관절 주머니의 인대는 말 그대로 이제 헤드가 오목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크죠. 그래서 관절 주머니도 2배 정도의 크기를 줬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가동성을 위해서 아마 큰 관절 주머니를 줬는데 그 안에는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대를 같이 보강을 하는 우리 관절 주머니에 인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뭐냐면 부리봉우리 활입니다. 자, 부리봉우리 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부리봉우리 인대가 있습니다. 자, 코라코 아크로멜 리가멘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하고 어깨뼈의 봉우리 돌기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이게 스페이스가 생겼어요. 공간이 생겼네요. 이 공간이 약 10mm입니다. 10mm. 약 1cm 정도예요. 아주 좁은 공간이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이 공간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움직일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공간에 만약에 헤드가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충돌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공간에서 팔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전화가 좀 계속 오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보세요? 지금 수업 중인데요? 교수님이 마이크를 끄고 간다는 거를 영상을 켜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부리봉우리 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리봉우리는 뭐로 만들어냈느냐? 결론은 부리봉우리 인대하고 어깨뼈의 봉우리 돌기에서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볼록한 것이 이 오목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여기에 충돌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충돌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요 부리봉우리할 우선 구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리봉우리인데 지금 여기 말 그대로 부리봉우리인데는 자 봉우리의 앞쪽 테두리와 부리돌기의 가쪽 모서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리봉우리 인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봉우리 앞쪽 테두리와 부리돌기의 가쪽 모서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부리봉우리 인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부리봉우리 활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스페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주머니 인대가 있어요. 관절 주머니 앞쪽과 아래쪽 벽면의 바깥층은 오목이팔 관절 주머니 인대들은 섬유성 결합 조직에 의해 비우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 주머니 앞쪽과 아래쪽 벽면의 바깥층. 그래서 자,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보강을 쉽게 말하면 보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보강을 하지 않게 되면 관절을 이탈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팔을 또, 어깨 관절을 또, 가동성을 또, 주기 위해서는 뭔가 보강할 수 있는 이런 관절 주머니, 또 그 안에 있는 인대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인대들이 뭘 주는 겁니까? 스타빌리티, 안정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적이든 동적이든 간에 안정성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절이 정상적으로 가동 범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 오목 이팔인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오목 이팔인데, 그 다음에 아래 오목 이팔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부리 이팔인데. 자, 그러면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슈퍼라 글레노 휴머랄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에 있어요. 위에. 자, 위에 있어요. 자, 위에 오목한 오목과 위팔을 연결해주는 리가멘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들 중간에 있네요. 중간에. 자, 중간에 글레노 휴머랄 리가멘트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인페리어에 있습니다. 인페리어에 아래에 오목, 위팔, 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페리어에 보니까는 안테리어의 밴드와 악셀라리 파우치가 아까 있었죠. 악셀라리 파우치가 그 다음에 또 포스트로 뒤쪽에 밴드가 있는, 그러니까 앞뒤로에 또 이렇게 밴드처럼 또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죠. 부리 위팔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라코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리가멘트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 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를 보시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 또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암기보다는 지금 그림을 통해서 구조의 위치를 보시고 이제 신장성의 방향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리가멘트가 있고 우리 부착 부위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이제 휴머러스에 가서 부착되는 먼 쪽에 부착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초기 모션 할 때 신장 타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동작을 할 때의 이 구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페리어 글로럴 휴머럴 리가멘트가 언제 늘어나냐 이거예요. 언제 타이트하냐 이거예요. 그럼 전제는 먼저 뭐냐면 이런 수동 구조 인대가 늘어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거의 움직임의 끝 지점입니다. 거의 끝 지점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를 제시하냐면 관절을 더 이상 운동 범위를 제한시키면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장력을 발생시켜서 스타빌리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리가멘트의 특성들입니다. 자, 그럼 우선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슈페리어 글로럴 휴머럴 리가멘트는 자 휴머러스에 어디 가서 붙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도 아나토미각 넥 아시겠죠? 거기 보게 되면 레이서 튜버클이 있습니다. 그 레이서 튜버클의 위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그림을 살짝만 그리면은 이것이 셰프트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넥이 있죠, 넥.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체를 연결하는 요 넥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위쪽에 가서 붙는 것이 바로 슈퍼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긴장을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럼 언제죠? 아닥션 할 때. 아닥션 할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걸 왜 이 구조에 붙느냐를 보셨냐면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어퍼브예요. 위쪽에 가서 붙는다. 자, 그럼 4개 위쪽에 가서 붙었어요. 그러면 아닥션. 자, 팔을 차렷 자세를 하고 있으면은 자, 팔을 차세로 하고 있으면 자, 인페리어 그리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앞과 뒤의 병진 누구의 휴머럴 헤드의 앞과 뒤의 병진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인페리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팔배 머리의 아래에 대해서 바로
팽팽해지는 동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아닥션 할 때,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에이비덕션 할 때, 이 슈페리어 글루널 휴머럴 리가멘트는 가장 뭐예요? 위쪽에 붙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차렷 자세를 하고 있으면 헤드가 아마 중력에 의해서 아무런 중력에 의해서 아마 헤드는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헤드를 잡아줄 수 있으려면은 결론은 뭐겠어요? 결합 조직들이 그만큼 타이트해지겠죠. 자, 내려가니까 신장력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뭐냐면은 슈페리어 글루널 휴머럴 리가멘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어버브라는 말을 왜 유심을 하냐면 자 헤드 위쪽에 자 여기 아나토미 내 위쪽에 가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닥션 할 때에 가장 신장력을 갖는구나. 결론은 뭐겠어요? 스타빌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구나. 그 다음에 앞쪽과 뒤쪽으로 트랜슬레이션 할 때 가장 또 타이트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앞과 뒤로 병진 운동을 제한시킨다는 거겠죠. 아까 얘기대로 운동의 끝지점에서. 그래서 더 이상의 과운동을 만들어내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들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를 보게 되면은 어디 가서부터요? 지금 얘는 아나토미칼 렉의 앞면을 따라서 그죠? 앞면을 따라서 부착합니다. 또한 어디 가서 또 붙어요? 자, 서브 스카플라리스 텐던에 가서 블렌딩 됩니다. 섞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여러분들 그림의 구조를 보시는데, 그럼 얘는 언제 타이트해지냐를 봤을 때, 자, 언제 타이트해질까요? 요 각도를 잘 보십시오. 자, 요건 아까 아닥션이지만, 에이비덕션의 45도에서 60도의 디그리 할 때. 디그리.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이비덕션 할 때 45에서 60도 정도 올렸을 때 가장 타이트해지는 게 누구냐? 미들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자,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 자, 이때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는 팔을 내린 자세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아닥션 상태에서. 자, 90도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아니고, 자, 팔을 이 상태. 자, 90도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한 스핀을 한다고 했으니까는 45도, 60도에서 에이비덕션 하면서 만약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 가장 강하게 타이트해지는 구조물이 미들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피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 같은 경우는 아까 3개 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테리어 밴드가 있고 포스테리어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악셀러리 파우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얘는 아나토미칼 렉에 당연히 포스테리어 인페리 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뒤 아래 가장자리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자 악셀러리 파우치는 언제? 자, 여러분들 각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모션의 각도, 에비덕션의 90도. 그 다음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리고 인페리어에 대해서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90도의 벌림과 그 다음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인페리어의 병진 운동이 결합될 때 바로 겨드랑이 주머니가 가장 넓어지겠죠. 신장력을 가지면서 이때 장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교수님이 악셀러리 파우치는 어느 지점에서요? 여러분들 에이비덕션 할 때 90도 지점에서의 결론적으로는 악셀러리 파우치가 슬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골두를 잡아주면서 결론적으로는 골두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신장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과 뒤에 밴드가 있어요. 자, 90도 디그리 에이비덕션 할 때, 90도 디그리 에이비덕션 할 때, 그 다음에 풀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 그러면 저 안테리오잖아요. 안테리오니까는 자 여러분들이 앉은 자세에서 예를 들어서 자 90도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골두가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니까는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앞쪽에 있는 파이버, 밴드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장력을 발생시키면서 골도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피리어 글래놀 쪽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티리어. 그러면 일단은 인터널 로테이션이겠죠. 자, 뒤쪽으로 보니까 결론적으로 뒤로 더 빠지지 못하도록 포스테리어 밴드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신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SML, 그러니까 슈페리어, 미들, 인피리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선은 휴머러스에 어디에 부착하느냐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같이 보시는 게 아마 좀 더 이해와 암기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느 자세에서 타이트해지냐, 어느 자세에서 타이트해지냐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각도에 따라서 타이트해지고 어느 방향에 따라서 어느 운동에 따라서 타이트해지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닥션이니까 거의 이제 우리가 중립 위치에서의 이제 뭐 슈페리어 앵글은 위쪽에 붙어있으니까 헤드를 잡아준 거고, 미들은 중간에 위치했으니까 당연히 팔의 운동 범위도 결과적으로는 뒤에 관절이 중간 위치에 돼 있을 때 가장 타이트해지고, 그 다음에 인페리어과 같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90도 이상 올렸을 때는 아마 이때 또 골두가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결합 조직들의 인대들이 신장력을 가지면서 타이트해지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는 우리가 슈페리어 캡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슈페라 스프라토스의 텐던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근육의 텐던과 위쪽에 있는 캡슐들에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을 보강하겠죠. 그러니까 위쪽을 보강하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아까 우리 슈페리어 글래놀 휴머럴 리가멘트와 같이 아닥션 할 때 가장 신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 가장 신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 범위를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4개의 우리 관절 주머니 인대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를 정리한 표니까 보시고 또 한번 또 설명되어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고 그림을 통해서 같이, 여기 여러분들 지금 그림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 위치를 보시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교수님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환아, 교수님 지금 목소리가 좀 빠르니? 좀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으니? 동환아, 답변 좀 해줄까? 강동환? 네, 교수님. 좀 빠른 것 같아? 교수님 목소리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교수님이 조금 더 속도 조절하면서 갈게.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야구 투수 동작의 킹 단계, 그러니까 오버헤드 투수죠. 자, 오버헤드 투수들이 거의 이제 킹 동작에서 이제 익스터널 이제 로테이션을 할 때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미들 글래놀 휴머럴 리가멘트라든지 그다음에 서브스카플라리스라든지 인페리어 쪽의 리가멘트들이 특히 안테리어 밴드가 신장력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그림을 이 책에서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안테리어 파이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오버헤드 투수들이 자 90도 지점에서 우리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할 때 안테리어 파이버가 가장 신장력을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특히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반복 동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테리어 파이버가 그만큼 신장력을 잃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구 투수들이, 오버헤드 투수들이 오히려 이 파이버, 그러니까 안테리어 파이버의 손상을 많이 갖는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버헤드 투수 같은 경우는 주로 뭐예요? 뒤쪽 인터널이 아니죠. 자, 뒤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테리어 파이버의 손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특히 인피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에 있는 안테리어 밴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슬라이드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왜 야구 선수들이 지금은 교수님 머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훗날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인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인피리어 쪽에 있는 특히 90도 지점에서의 안테리어 파이버의 밴드가 왜 손상을 많이 당하는지 그 중에 이유는 딱 하나죠. 반복 운동이라는 거예요. 계속 야구 선수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운동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가멘트가 손상을 안테리어 파이버의 밴드가 손상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이 정적인 안정성에 대한 어깨 가슴의 자세와 그 역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책에는 지금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한 용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슬도 나와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위치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우리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 자, 글레노 포사가 우리가 어땠습니까? 자, 경사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자, 경사각이 분명히 4도가 있었어요. 자, 위쪽을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GH 관절 얘기할 때 교수님이 헤드의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헤드의 방향과 볼록과 오목이 우리 간단한 물리학에서 보는 벡터를 보게 되면은 자, SCS, 자, 구조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교수님이 지금은 머슬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구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분명히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뭐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중력은 수직으로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힘의 합성을 했더니 결론은 커머스 폭스, 그러니까 압박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적인 자세에서 아닥션한 상태에서 서 있을 때라든지 앉아 있을 때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 결론은 이런 구조물들과 중력에 대항해서 이런 구조물들의 힘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론은 이 오목에 대해서 볼록의 압박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압박력이 결론은 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손상을 입었어요. 누가? 자, 우리 중력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중력은 계속 수직으로 향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손상을 당했냐면은 위에 있는 구조물들이 손상을 당해버렸어요. 자, 위에 있는 구조물들이 손상을 당하다 보니까는 이 스케플라 오목을 잡고 있는 구조물들이 유지하고 있던 구조물들이 손상을 당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정렬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목이 결론적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오목이 각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직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만약 됐다고 가정할 때 결론 다시 한번 이 구조물들에 대한 힘과 그다음에 중력에 대한 힘을 합성을 해보니까 그만큼 CF가 그만큼 약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압박력이 그만큼 약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 뭐예요? 중력에 대항해서 이 골두가 머리가 이 오목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버리니까 스르르르 미끄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오겠어요? 이 관절면을 다 이탈하고 나면은 탈구라고 해요. 관절면 어느 정도 접촉하고 있으면 아탈구랍니다. 왜? 아탈구 말 그대로 아직은 탈구가 아니구나.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관절면에 붙었어요. 그럼 요 상태는 아탈구가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골두가 오목에 대해서 변이를 이렇게 위치를 바꿨어요.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탈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특히
특히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은 마비가 오신 분들, 구조물들을 마비시켜. 이 근육이라든지 근육의 힘이 약화가 되거나 근육의 힘이 마비가 되면은 그만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적 힘과 수동적인 힘들이 떨어지면서 결론은 압박력을 최소화로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투가 아탈구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CVA 환자라고 그러죠. 뇌졸중 환자분들의 어깨 마비로 인해서 어깨에 아탈구 현상이 많이 옵니다. 아직도 숙제입니다. 이 아탈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 위에 있는 구조물들의 어떤 약화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결론 정적인 안정성을 결론은 뭐겠어요? 깨트린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지금 했지만 이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사실은 뭐냐면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2학기 때 생체역학까지 다 배우고 나서 뭐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훗날에 물리치료사가 돼서 과연 이 아탈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어떤 운동의 메소드를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조기를 착용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요즘 말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서도 이런 문제에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결론은 기능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 중에 있는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지만 윤활 주머니가 왜 있겠습니까? 윤활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윤활 주머니가 있어요. 윤활 주머니는 왜 있겠습니까? 윤활 주머니를 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거 두 개 먹겠습니다. 볼사가 있어요. 여기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볼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마찰력의 감소죠. 마찰력을 감소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볼사를 준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뭐냐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지점이에요. 결론 뭐겠어요? 움직임이 많으니까 마찰력을 줄여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또 구조물들을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움직임이 많은, 아마 이제 아니면 압박력을 많이 받는 이런 부위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충격 흡수도 해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마찰력도 감소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조물을 삽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 2장에서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2장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구조물에 대한 용어에 대한 또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이 또 삽입되어 있다. 것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뼈 운동 형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GH 관절은 3도의 자유도 모두에서 움직임이라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만능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3도의 자유도니까 뭐가 있겠어요? 3개의 축이 필요할 거고 3개의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시상면에 대해서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일어날 거고 이마면에 대해서 에비덕션과 아닥션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GH 관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글레노드 포사와 오목과 볼록에 결합되어 있는 관절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뼈 운동을 하면 뭐겠어요? 휴머러스가 움직이는 거죠. 휴머러스가. 또 누가 움직여줘야 돼요? 스캐퓰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결합 동작에 의해서 결론은 3도의 자유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도의 자유도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ST 또한의 이
글레이드 포사의 3도의 자유도를 도와줘야죠. 그러면 결론은 AC하고 SC의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적이어야만 마찬가지로 3도의 자유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면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요? 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죠? 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과 면의 관계를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벌림과 모음이 있어요. 자, 벌림과 모음은 앞, 뒤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를 벌림축입니다. 그렇죠. 자, 벌림과 모음이니까 뭐겠어요? 우리가 이마면에서 일어나는 윗팔배의 돌림 운동이니까 축은 뭐가 되겠어요? 앞, 뒤쪽으로 향하는. 무슨 축이요? 시상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상축에 대한 이마면의 운동이겠죠. 자,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고 에비덕션, 아닥션. 팔을 옆으로 벌렸다, 다시 원위 쟀다. 이것이 벌림과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학을 보게 되면 에비덕션 할 때 우리 그전에도 한번 봤었죠.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에비덕션을 하게 되면은 자, 위의 구조물들 자, SCL 교수님 명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크라비클의 스터넘과 크라비클에 붙은 이 리가멘트들 위쪽 구조물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ICL 밑에 있는 ICL도 타이트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교수님 그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비덕션 할 때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죠. 반대죠. 결론은 뭐겠어요? 스터넘. 자, 글레이드 포사, 오목에 대해서 지금 볼록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롤과 슬라이딩 방향은 반대예요. 자, 반대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보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SCL이나 위나 아래의 구조물들이 다 신장력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신장력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타이트해지면서 장력을 발생시키면서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골두의 안정화를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에비덕션하게. 그럼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운동을 제한하면서도 또 아이러니하게 운동을 허용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대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요 그림의 에비덕션 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관절 운동 형상이니까 뭐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니, 뭐를 먼저 보셔야 돼요?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구나를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이니까는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움직인 거죠. 만약에 팔을 이거는 지금 열린 사슬의 운동이겠죠. 팔을 만약에 지지면에 대고서 만약에 우리가 스터넘, 가슴을 움직인다면은 롤과 슬라이딩 방향은 형상은 반대가 되겠죠. 왜? 볼록을 고정시켜 놓고 오목이 움직인 거니까 롤과 슬라이딩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열린 사슬의 경위를 얘기를 합니다. 열린 사슬. 그래서 이렇게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움직인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GH 관절에서 구르기와 미끄러진 관절 운동 형상의 임상적 적절성이라는데, 자, 이거를 잘 보십시오. 아까 교수님이 약 스페이스가 얼마나 하냐면 1c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cm.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에비덕션을 할 때 첫 번째 지금 여기서는 지금 머슬을 사실은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은 교수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결론은 지금 에비덕션 할 때 이렇게 골두가 위쪽으로 병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에비덕션 90도의 지점이 됐을 때 90도 지점이 됐을 때 예측입니다. 그냥 90도 정도의 지점이 됐을 때 결론은 이 골두가 계속 경진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위쪽에 이 공간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위쪽으로 계속 만약 구르기만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왜 관절 운동 형상을 롤의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1cm 공간을 우리가 위쪽으로 구르지 말고 계속 구르게 되면 충돌을 해버리니까 빠져나가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하방으로 골두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려오면서 팔은 어떻게 돼야 돼요? 휴머러스는 위로 올라가겠죠. 이제 에비덕션 하니까. 그러니까 이 팔은 계속 올라가는데 골두를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90도 지점에서는 바로 롤과 슬라이딩에 의해서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로, 그러니까 위 방향이 반대니까 아래 방향으로 슬라이딩을 해줘야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cm 공간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안 하고? 충돌을 안 하고 통과를 하면서 구르기를 하면서 팔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교수님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이해가 되는 학생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도 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에비덕션 할 때에 거의 왜 롤과 슬라이딩의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왜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1cm 공간을 부딪히지 않고 골두가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면서 팔을 올려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팔을 올리기 위해서는 에비덕션 할 때 90도 지점에서 슬라이딩이 반대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슬라이딩을 해야 된다의 결론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왜 미끄러짐이라는 것이 왜 그 움직이는 방향, 구르는 방향에 반대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나의 단적인 예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사실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좁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머슬 하나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 수프라스파토스로 잡아당기는 방향이 거의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프라스파토스가 만약에 잡아당겨서 에비덕션을 만약에 시킬 때 이거를 계속 많이 잡아당긴다고 가정하면 그다음에 이제 이 골두는 계속 위로 향하게 된다면은 결론은 충돌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근육 말고 다른 근육들이 이제 골두를 하방으로 이렇게 잡아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또 우리가 근육을 하시면서 이제 근육을 이제 배우고 할 때 2학기 때 좀 더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관절 운동 형상학에서 슬라이딩 방향이 에비덕션 할 때 특히 90도 지점에서 에비덕션 할 때 슬라이딩이 아래 방향으로 슬라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 하나 해야 되는 이유죠. 그 이유는 해야 되는 이유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교수님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내일 만날 시간이 있으니까는 내일 또 어깨편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제 어깨